중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 사오보 2010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아마 중국 사람은 앞으로도 이전에도 노벨 평화상을 류 사오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탄 것으로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길림 사람으로서요. 길림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일종의 문학학자였죠. 그리고 이 해외 대학에 방문학자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천안문 사태 1989년에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해외에서 총망받는 학자로 주로 밖에 이제 많이 다니다가 귀국을 해서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반체제 인사의 길을 걸었는데요. 천안문 광장에서 마지막까지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탱크가 천안문 광장을 점거할 때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탱크가 밀어서 많은 학생들이 죽기도 했지요. 자, 천안문 광장에서 평화적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진압된 직후 깜빵에 갔습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20년 동안 계속 중국의 민주개혁을 촉구하고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작품을 발표하면서 투옥되고 노동교화형을 받고 석방되고 반연금 상태에 있는 일들을 20년간 반복했는데요. 2008년에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의 지식인 303명이 서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산당 독재 철폐, 즉 일당 체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보장하고 직접 선거를 하고 표현,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중국의 민주개혁 요구를 담은 이 08헌장을 2008년이니까 이제 08헌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헌장을 작성하고 서명을 참여를 독려하고 다닌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서 6개월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도 안 하고 가다놨다가 2009년 6월 이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구속되어서 징역 11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감방을 살아야 되는데 2010년에 감방에서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애쓴 대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걸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방국가의 정치적 업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근데 이런 류 사오보가 지금 임종 직전이 되었습니다. 암이 몸에 번져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해외로 이렇게 나가거나 병원 밖으로 석방이 되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제의 인권단체들이, 의사단체들이 이 부분을 항의를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이 감옥 밖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유사오보를 해외로 가서 치료받게 해달라 하는 지금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 미국, 독일의 의료진이 지금 중국 선양에 류 사오보가 석방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서 안전하게 해외로 이송해서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류 사오보를 지금 거의 죽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가난 말기라서요. 출국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미국, 독일 두 의사의 이 진찰 결과 간암 종말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본인도 미국이나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해외로 이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가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의사도 해외로 나가더라도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기에 좀 빼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의식은 있지만은 뭐 거의 중퇴 상태이고
이 류사보의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동생 부부의 매너만을 허용하고 이 외부인과의 어떤 연애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인이요, 류사오보가 천안문 시위로 옥고를 치르고 나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부가 사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이 부인도 가택연금을 당하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남편 곁을 지켜왔는데요. 이제 남편이 석방되자 말자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보고 기가 찰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마치 무슨 이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인 것처럼 보여져서 민주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민주주의하고는 상관없는 세계에서 한 서너 개 남은 그야말로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다만 그 독재 국가의 경제적인 형태를 이 자본주의적 체제를 일부 도입을 해서 바닥에는 운영하고 상층부에는 중국의 공산당의 한마디로 귀족들과 그 자제들, 친인척들이 전부 장악해서 부패에 의해서 중국 사회의 주요한 이 자산들을 독점하고 있죠. 통신, 오일, 더 나아가서 IT 같은 이런 모든 회사들은 중국 공산당과 그 가족, 자식들, 친인척들,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깜빵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그 재산을 뺏어버릴 수도 있고, 국가가 어떤 분야는 누구한테 주는가를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 덩석형, 그리고 강택민, 후진타오, 리펑, 이런 어떤 사람들의 리붕,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가끔 벌어지고 있는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잡혀놓는 사람, 정치적 줄을 잘못 타서 숙청당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부패가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홍콩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중국을 우리는 향후 같이 갈 수 있는 국가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중국과 친해야 된다. 미국은 과거의 흐름이고, 이번에 이 시진핑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물을 밀어내고 새 물이 온다. 옛날 물이 미국이고 새 물이 중국입니까? 한국에? 자, 한국이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중국과 가까운 시절 동안 한마디로 나라가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류사오보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행태, 홍콩을 대하는 중국 정부의 형태를 보고 이런 나라와 순간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가 좀 된다고, 여기에 붙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마치 우리의 우방이 되는 듯, 우리의 한마디로 동반자적 무슨 협력관계가 되는 척,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중국은 자기 주변에 있는, 국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장악해서 식민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중국이 먹을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막으로, 그 다음에 높은 산맥으로, 바다로, 밀림으로 차단된 부분 말고는 모두 다른 민족들을 자기 나라에 점령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북한도 중국의 속국이라고 사실상 본다면 한국만 중국 언저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미국과 같이 가니, 중국이 한국을 바라볼 때 저걸 우리 경제 영역에 넣고 우리의 정치적 영향, 외교 안보적 영향에 넣어서 언젠가는 저걸 녹여가지고 북한과 더불어서 우리 속국처럼 예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 앞에서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속국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없는, 한마디로 국가에 저항하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내보내는 중국 당국을 보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홍콩에요. 출판업자들이 중국의 비판적인 글들을 좀 냈다고. 2014년 우산혁명 직후에 갑자기 출판업자 6, 7명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체포되어서 북경 근처에서 발표되었고 자기가 TV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 자발적으로 내가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어느 전 세계의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여서 병신 만들어서 어느 날 사라지게 해서, 그것이 아주 자유로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이래도 중국 옆에 빌붙어서 뭘 좀 해보겠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해보겠다 생각을 합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중국 비슷한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에 패배하고 정상국가로 아타투르크라고 불리어지는, 터키의 국부라고 불리어지는 케말 파샤가 이 정교를 분리하면서 터키를 근대적인 국가로 군부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에르도안이라는 총리를 하던, 옛날 이스탄불 시장을 하던 희대의 독재자가 다시 이 터키를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아니라 일치되는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마치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가 된 양 그렇게 터키를 정근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마지막 저항이 군부 쿠데타로 나타났는데 그때 전 세계가 규탄했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군부가 터키를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을 쳤는데 실패했다, 말려들었다. 그때를 시작을 해서 판사, 검사부터 기자, 교수, 학교 교장 싹쓸이를 해서 수천 명을 집어넣고 수만 명을 조사를 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헌법을 개정해서 사실상 종신으로 해먹으려고 달라들고 있고, 터키를 가면 차도를 쓰거나 히잡을 쓰거나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터키를 이란 같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을 하고자 어제 터키 이스탄불 해안공원에 주최 측 주장으로 200만 명의 터키 국민들이 모여서 이 에르도안 물러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쿠데타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예비 금속에서 잡아 가두고 있는 부분을 다 석방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개헌을 위한 선거도요,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엄청난 조작을 통해서 그 선거를 관철시켰죠. 자, 이 에르도안 정부에 대한 터키 국민들의 시각, 터키 국민들은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80년 이상을 민주주의적인 형태로 터키가 점점 나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EU에 한테 가입하려고 했죠. 이슬람 종교적인 문제만 없었다면 EU 국가로 가입이 됐을 겁니다. 이런 터키가 지금 에르도안 밑에서 마치 중동 국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터키 사람들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지만은 이스탄불에 가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아시아고 저쪽은 유럽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유럽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중동 국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작년에 쿠데타 했다는 걸 핑계 삼아서 저는 그것도 좀 공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부 쿠데타를 유도해서 한마디로 썰어버리고 개헌을 하려고 에르도안이 장난을 쳤다고 보는데요.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개헌을 단행하고 독재에 가까운 이 강압 정치를 하고, 이게 쿠데타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연루 혐의로 5만 명을 체포를 하고 언론, 교육계, 경찰, 군에서 14만 명 이상을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쪽의 사람으로 다 심어버린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이 모여서 죄 없는 사람들을 1년 이상
이렇게 가다 놓고 있고,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 폐지해라, 그리고 석방해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위가요,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425km, 즉 서울에서 부산 가는 딱 그 정도 거리가 되는 부분을 도보 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앙카라를 출발을 해서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해서 어제 이스탄불 해안에 도착함으로써 이제 평화적으로 간디식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이 야당의 대표가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에르도안이 아무리 독재를 해도요, 몇 년 안에 쫓겨날 거라고 봅니다. 비참하게 쫓겨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터키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가서 에르도안이 터키라는 저 거대한 나라를 장악해서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끌고 가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도 앞으로 한 20년 안에 국가 해체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저런 식의 소수 10여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중국의 거대한 국가를 장악하고 소수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억누르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해나가고 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에르도안이라는 이런 독재자가 터키를 장악을 해서 이미 유럽 국가의 사실상 일원으로, 터키는 축구 같은 경우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다 가서 그쪽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유럽으로 이렇게 살아온 터키를 지금 중동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터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에르도안 이 사람도 제가 볼 때 한 5년, 짧게는 2, 3년 안에 비참하게 쫓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더디지만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제 이 시위를 주도한 야당의 대표가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야당이 이 에르도안이 집권하는 15년 동안에 이런 사회적 이슈를 주도한 부분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저는 봅니다.